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날 시장에서 과하게 빠졌던 부분을 일정 부분 회복하는 수준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간다는 부분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좀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될 경우는 이제 대외적인 변수가 발생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자금 유출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의 상승한 부분이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뭐 정치적인 논란 이런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그걸 제외한 실질적으로 자금 유출이라든지 신흥국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부과에 되어서 올라간 그런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이제 업종별 기업별로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 외적으로도 이번 주 금토회가 있기 때문에 금토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 변화가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체크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먼저 이제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는 이제 거래대금 자체를 다시금 좀 감소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7조 8,400억 정도 나타났고, 지수는 1.24% 상승한 1994포인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가 1,400억에 대한 매도가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좀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가 되는데, 실제로 외인들의 매도란 부분에 일부 업종에 대해서 약간 국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종목별 업종별로는 차이가 좀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간에서는 약 347억 정도의 매수를 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실제로 장중에 베이시스가 개선되면서 프로그램이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선물 쪽에서가 이제 금요일날 좀 더 과하게 하락을 했다는 부분에서 1.6% 상승한 263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 외인들은 장중에는 매수를 했었지만 이제 장 마감 무렵에는 매수분이 거의 다 없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누적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제 베이시스가 다시금 강보합으로 전환이 되었다가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은 이제 금요일날에 고가 라인대를 다시금 넘어가면서 720선 근처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코스닥도 거래 대금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구조라는 대규모의 거래 대금이 형성이 되면서 추가적인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코스닥에 대해서는 매수를 다시금 강하게 유입을 하면서, 금요일날 매도분보다는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에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강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난 모습이었고, 기간에서는 소폭의 매도 정도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장중에 보합권을 중심으로 등락을 보이다가 결국 이제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전인대에서 여러 가지 부양책이라든지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되긴 했는데, 여전히 홍콩이라든지 미중 간의 갈등에 따른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미증시는 휴장이었죠. 그래서 미증시는 휴장이었고, 장중에 미 선물 지수 같은 경우가 0.6에서 0.7% 정도 상승했다는 부분이 국내 증시에 선 반영이 되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미증시는 휴장이었지만 유럽 증시에서 특히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스페인 같은 이런 국가들이 2%대의 강세로 마감이 되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경제 지표가 시장에서 컨센서스 예상했던 부분보다 좀 더 높게 나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기업 환경 지수 같은 경우가 79.5를 발표를 했는데, 전월이 74.2였고 컨센서스가 78.2였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좀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셧다운이란 부분이 발생이 되고 나서 상당히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던 부분에서 셧다운이 완화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독일이나 영국이라든지 다른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대부분 경제 셧다운 자체를 완화하는 쪽으로 발표를 했다가 되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셧다운이 점점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 경제활동 자체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강세 모멘텀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한번 보도록 하죠. 환율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 좀 해봐야 된다. 환율과 국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주로 역의 관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코스피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워낙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매수를 할 때는 지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었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때는 역시 빠지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환차익이라든지 환차 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민감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이제 미증시의 급락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특히나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크게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미증시도 크게 급락했었고 이런 부분이 결국 달러 수요를 유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달러 수요가 유발이 됐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신흥국의 통화 자체가 전부 다 크게 무너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국내 지수도 크게 급락했었고 원달러 환율도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달러와 원화라든지 여러 가지 통화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이런 시장에서 달러 수요 자체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었다 된다. 그 이후에 이제 환율 자체가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갇혀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앞전에 이제 환율이 크게 올라갈 때는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크게 출회가 되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후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유입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다면 다시금 환율이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매도 물량이 더 크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환율이 올라간다 해서 외국인들이 환차손을 우려해서 다시금 물량을 던지거나 할 물량 자체가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될 경우 오히려 국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산업들 자체가 수출을 하는데 더 좋은 효과를 가진다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환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 역시도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환율 자체가 다시금 정점을 만들고 떨어지는 과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동안 시장에서 유입되지 않았었던 외국인 같은 경우가 매수를 해서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구간이 가능해진다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중 간의 현재 갈등이 나오는 부분이 무역 분쟁까지는 연결될 가능성이 현재 낮다가 되어 있고 홍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규제를 한다 또는 홍콩에 대한 특별구 지위를 박탈한다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데 물리적 시가 역시 부족하다가 됩니다. 즉 어느 정도 이제 중국에서 홍콩에 대해서 뭐 국가보안법의 여러 가지 이제 법안 자체를 얘기를 하고 그걸 통과시키고 이런 과정도 또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에서 뭐 박탈을 한다든지 의회를 통과한다든지 이런 시간 역시도 실제로 9월 달부터 선거 들어가기 전에 가능하지가 못하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노이즈성에 따라서 환율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금토일가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번 주 금토일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국은행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판 양적 완화를 시행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양적 완화 시행한다는 부분이 결국 국채 매입이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어진다면 원화가 좀 더 약세에 뛸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대비했을 때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약 87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퍼센트로 따지게 되면 약 7% 정도 올라왔다 되는 것이고 오히려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급격한 자본 유출이 나왔던 것을 2018년도 4월 달부터 그때부터가 이제 미중 간의 본격적인 무역 분쟁이 확대가 되면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본다면 약 183원 정도, 약 17% 정도 올라왔는데 앞전 같은 경우가 워낙에 큰 폭의 환차손을 본다 이런 관점이었고 특히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 하락을 할 때가 역시 7%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라 환차손도 역시 우려됐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환차손에 대한 우려를 크게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니까 시장이 무너져야 된다는 논리를 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환율이 올라가야 될 경우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수혜를 보는 업종이 당연히 나타난다 하는데 우선은 가장 크게 수혜를 본다 하는 쪽은 운송 장비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조선까지가 해당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별적인 모멘텀이 좀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모멘텀 받는다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수주가 나타난 것이 없고 자동차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하반기에 이제 얼마큼 이쪽에서 모멘텀 받느냐 부분이다. 환율적인 측면을 볼 때는 오히려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0% 정도 올라갈 경우 운송 장비 쪽에서는 이제 한 4% 정도의 추가적인 영업이익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이 역시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IT 쪽에서도 역시 대부분의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 역시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계라든지 그 외적인 의료 쪽에서도 OEM 쪽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올라가야 될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약 2%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상승이라는 부분이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의 관점이 환차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제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이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카죠.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는 1.2% 정도 강세되었고 코스닥이 1.5%로 좀 더 강세가 두드러진 모습이었죠. 대형주 쪽에서가 1.3%라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이쪽에서가 이제 언택트 관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 모멘텀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보이면서 서비스 업종이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조선 업종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제 중동에서 라마단 기간이 끝났다가 되죠. 그래서 이제 앞전에 카타르에서 LNG선을 국내 약 100척 정도를 발주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공식적인 언론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6월까지 이 부분에 대한 수주를 확보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된다. 국내 조선사들 같은 경우가 약 100척의 LNG선을 수주를 한다. 이렇게 현재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된다면은 올해 수주는 어느 정도 채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세에 뛰었다 된 쪽이 이제 증권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쪽도 역시 강세에 뛰었다 되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와 서비스, 인터넷 이런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신고가를 보이는 흐름이 굉장히 높다 됩니다. 다만 이쪽에서 수급 자체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강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라든지 외국인이 들어오거나 이런 과정이 나타날 때는 한 번씩 꼭 차익 실현 떨어질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강세에 뛰긴 했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율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제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1,400억 정도의 매도를 했다는 부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했고 현대차라든지 DB하이텍, LG화학,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 하면서 실제적으로 조선가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제약까지는 매수가 들어왔다가 됩니다. 매도가 나왔던 쪽을 보게 되면 매도에서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크다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약 1,000억을 매도했고 하이닉스가 650억 정도 매도했기 때문에 실제로 반도체 쪽에서만 1,600억 정도를 매도했다가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를 제외하면 실제로 외국인의 매도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네이버라든지 그 외적인 일부 게임주라든지 그리고 이마트 그리고 뭐 신한지주 이런 쪽에서 동반 매도였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 꾸준히 동반 매도가 좀 이어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신고가 이런 부분은 개인들의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용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 기관에서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관에서는 뭐 레버리지 샀다 뭐 차이가 없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삼성 SDI와 LG와 같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사고 삼성 SDS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조선주 관련된 한국조선해양 역시 동반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매도는 역시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뭐 인버스 매도를 하고 카카오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다가 되죠. 그다음에 하이닉스라든지 이제 중국 관련된 소비주 관련된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 그 네이버 이런 쪽에 대해서 역시 동반 매도가 나타났다 됩니다. 자, 유동성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시장에서 미증시를 이제 볼 때, 국내도 마찬가지고, 미증시도 마찬가지인데, 실제적으로 밸류, 펄을 우리가 기준으로 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전에 제가 지난주에 TNT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워낙에 급격한 돌발적인 악재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시장 자체가 크게 급락을 하거나 경제 상황 자체가 갑자기 바뀌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때는 실제로 주가 수익 비율이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바닥을 만드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자산 가치를 갖고 이야기한 것이 좀 더 낫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미증시를 보게 되면 미증시는 역시 밸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신뢰도가 퍼가 낮아졌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시장에서 재정 정책 및 통화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유동성을 볼 때 유동성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약 23% 정도 증가를 했다가 됩니다. 그러면 역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앞전에 우리가 금융 위기라든지 유럽에서의 소버린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실제로는 유동성을 약 10% 정도 증가를 시켰다가 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재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확대했다가 되는데 실제로 23%라는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확대시켰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유동성 대비해서 GDP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연결을 시켜버리면은 실제로 GDP 대비해서 유동성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냈다라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금융 위기와 그리고 앞전에 계속 이어졌던 유럽의 소버린 리스크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도 실질적으로 GDP 대비해서 약 60에서 70% 미만에서 왔다 갔다 했었다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약 84%까지 유동성을 확대시킨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의 유동성이란 부분은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낸다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사람들이 계속해서 활동이 위축됐던 부분이 풀린다가 되는 시기가 들어온다. 이게 나중에 경제활동이 다시금 정상화되는 시기가 돌아왔을 때 이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 자체가 시장에서 갈 데가 마땅히 없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증시에서 상승세를 더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스닥 지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앞전에 고가 라인 때 왔기 때문에 부담이 되긴 하지만 유동성적인 측면을 볼 때는 시장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가 됩니다. 지금 현재 국내 증시도 비슷한 양상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연준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강세를 띄고 있는데 코스닥에 대해서 이제 전망 자체를 상단 자리가 아직까지 어디인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에서 지지는 한번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지만 그만큼 국내도 대규모의 유동성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유동성이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S&P 지수를 우리가 이제 유동성과 시가총액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지금 S&P 지수가 실질적으로 이제 유동성과 시총을 기준으로 할 때 워낙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S&P 지수가 3,000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되죠. 그러니까 2,950포인트 전에서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유동성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은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보다 오히려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동성이 워낙에 많이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동성을 가지고 볼 때는 S&P 지수가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부담을 느낀다라고 올라가는 지수대가 3,600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현재 지수 자체가 돈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가 되는 것이고 코로나 관련되거나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큰 악재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부분에서 역시 시장에서 유동성이라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실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인데 사람들이 많이 지금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그렇게 현재 좋지 않은데 왜 주가가 올라가느냐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예전에 2008년도 금리가 터졌을 때 이 당시가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주가 실적 자체는 굉장히 무너졌던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화정책이라든지 재정정책을 쏟아붓기 시작하면서 결국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약 154%라는 주당 순이익이 급증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가 금리 위기였을 때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제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국내 같은 경우는 원자재를 수입을 해가지고 제조를 해서 판매하는 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유가가 급락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처음에는 재고평가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오히려 나중에 이 부분이 주가 수입 비율을 주당 순이익을 약 53% 정도 강세를 띠는 과정이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있었다가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유가도 무너졌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발생이 되었는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워낙에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에서는 유가 하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경제 위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양적 효과 이게 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현재의 지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TNT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국내 증시가 향후 윗자리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관점이 여기서도 통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시장에서 시가총액 순위를 잠깐 보도록 하죠. 체크를 해놓은 곳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시총 비중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시총 순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시총 3위에서 8위까지가 카카오까지 해가지고 대부분이 뭐냐? 성장주입니다. 2차 전지와 인터넷이라든지 제약바이오. 그러면 향후 서서히 시장에서 경제활동이 개선되는 흐름을 볼 때마다 이제는 언택트가 아니라 텍트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데 경기가 회복이 된다 할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그리고 역시 철강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금융 이런 쪽에서 다 한 번씩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국내 시가총액 순위를 볼 때는 지수 자체가 여전히 위축의 무게가 많이 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로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이평이 밀집이 된 구간에서 방향을 열어주게 되면 그때는 이평선이 확장하는 국면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박스권에서 이평을 넘어가고 이평 자체도 윗자리로 넘어간 상태에서 이제는 21선과 61선이 서서히 간격이 벌어지면서 정별로 움직이는 구간인데
돌파 지지를 받은 자리에서 여전히 윗자리 기본 마디가 더 열려있는 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투자 전략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 보게 되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단 자리는 여전히 동일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1940이나 60도 거의 내려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지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단 자리를 2010에서 2030을 이번 주에 넘어가느냐 안착하느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코스닥은 여전히 고점이 어디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655에서 695라는 자리대는 한번 언제든지 내릴 수 있다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8일날 국내 금토회가 있는데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토회가 끝나면 7월달까지 금토회가 없기 때문에 금통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그리고 국채 매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한국파 양적 완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될 때는 은행주라든지 증권주들은 모멘텀 받는다 될 것이고요. 환율이 상승한 부분을 무조건 외국인들이 팔 것이다 라는 부분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영업이익 개선이 되는 모멘텀이 자동차라든지 조선, 의류 관련된 OEM 업체, 그 다음에 IT 가전 이런 쪽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동에서 라마단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카타르에서 LNG 대규모 발주뿐만 아니라 이제 중동 지역에서의 해외 건설 발주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쪽도 역시 모멘텀을 가진다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죠. 뭐 이번 주는 현재까지는 뭐 무난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제 미증시에서 추가적인 방향을 더 위로 열어주느냐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차례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